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절 즐거운 추석 연휴 시작됐는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다 지구에 안 계시고 가까운 곳에 뭐죠? 뭐 우리는 제사도 안 지내고 아무튼 너무너무 신나는 휴일입니다. 자유로운 휴일. 에이, 아들내미는 친구하고 야구 보러 갔고 저는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서 오늘 아침 사이에 제가 살이 1kg가 빠졌더라고요. 잤는데 와, 이 나이에 살 빠지는 기적이 일어나다니. 내일 모레 환갑 아줌마가요. 제가 왜 이렇게 구독자 500분의 평균 조회수 100, 120, 120 이런 방송을 목숨 걸고 살까지 빠져가면서 하고 있냐고요. 저의 이유는 제 눈에 보이는 제가 분명하게 근거를 갖고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유튜브 유튜브 코리아인지 뭐 여의도 연구소인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제 방송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올려드린 오늘 새벽에 올려드린 거죠. 그거 올릴 때까지도 저를 괴롭히는 강물 아줌마 방송을 방해하는 아주 많은 현상들 중에서 어떤 거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른 분들은 다 몰라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제 방송을 미친 듯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모르게 하려고요. 약 올려주려고. 메롱. 그래서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한은 나도 뭐라 그러죠? 이날 이때껏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나도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괴롭히는데 누가 나를 괴롭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미쳤다고 이걸 관두나요? 절대 그렇게 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최소한 이재명 지사님이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하는 날까지는 방송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집회 이런 데는 못 나가게 하면서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 아들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참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서 제가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전쟁, 두 세력의 전쟁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님 이 두 분을 축으로 한 남북미와 동북아의 평화 라인과 그 다음에 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전 세계 질서를 장악해왔던 그러니까 우리 동북아를 중심으로 보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간의 소리 없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일반 국민들에게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전쟁. 이것 속에서 이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그러니까 특히 올해 그 상황과 우리나라에서 조국과 윤석열 이 두 사람이 문재인의 사람들이냐 아니면 지금 조국과 윤석열은 전쟁 중이냐. 그러니까 핵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냐 아니냐죠. 이걸로 나타났다는. 그러니까 표를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표를 보시면 다 보이실
것 같아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제가 동북아 질서를 문재인 대통령님이 리드하고 트럼프가 백업한다고 봤었는데 그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라는 건 부시, 오바마, 힐러리, 소로스 여기 이제 그 저를 못 살게 구는 구글, 유튜브 그다음에 뭐 아마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 파쇼 세력이 국내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뭐 이렇게 들어온다 어쩌고저쩌고. 근데 어쨌든 이들이 지소미아를 체결한 거는 1년 단위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미 당선된 후에 체결을 했고 저는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아베가 뭐 아베와 이쪽 세력이 그러니까 합법 권력이 트럼프가 돼버렸기 때문에 힐러리가 아니라 힐러리가 됐으면 지소미아는 아마 5년 단위로 체결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선자가 확정된 이후에 체결됐기 때문에 숨어서 후다다닥 체결해버렸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매우 기이한 일이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는 아베가 트럼프의 눈치를 보는 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축으로 북한을 타격하면서 왜냐하면 이들은 초지일관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 이 네 나라를 그 뭐라 그러죠? 뭐 악마 국가 뭐 전 세계 평화 국민의 적 아무튼 지네 부르고 싶은 이름으로 마구마구 불러대면서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놨죠. 복잡한 얘기 다 빼고요. 이란은 적이라고 부르면서 트럼프가 파기해버린 이란 핵협정 어쨌든 그 내용을 갖고 이란이 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엄청 밀어줬다고 오바마가 밀어줬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님은 올해 들어서 지소미아를 종료시키셨습니다. 즉 동북아 질서에서 동북아 평화를 문을 여는 주도권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포를 하신 거고 이거는 누가 얘기를 하든 하지 않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올렸던 그 요새 너무 상황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올린 그 방송에다가 제가 자체적으로 댓글을 막 달아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볼튼을 해임했다라는 거는 미국 안에서 이들의 세력을 대변하던 이 볼튼이라는 상또라이 돌격대를 트럼프가 잘라버렸다는 건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던 그 딥스테이트의 힘이 그 힘의 균형 관계에서 트럼프가 장악력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이 더 커졌다는 얘기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이란하고의 관계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동안 계속 그러니까 이란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라서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란에 대해서 확 바뀌었습니다. 어제 JTBC 손석희 앵커가 보도해 주는 거 보니까 폼페오가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조건도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를 막 해주더라고요. JTBC요. 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올해 초까지 아니었는데 왜 지금이 9월인데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서 손석희 앵커를 뻔히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가끔가다 한다는 거를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100% 신뢰하게 됐을까? 그거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서 진실 보도라는 것이 진짜 보도, 사실 보도라는 것을 어떤 방향성 속에서 그러니까
한 언론사, 그게 신문이든 아니면 TV 방송사든 한 언론사를 총괄하는 그 리더가 뉴스 전체의 하루하루의 뉴스가 지향하는 방향을 얼마나 총체적으로 그 일관성 있게 파악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구체적인 뉴스 내용을 선택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따라서 나처럼 무슨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쨌든 습관이 들어서인지, 이유는 뉴스를 안 믿기 때문에요. 그 무슨 뉴스를 왜 하나를 날이면 날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뉴스 방송사를 뭐 일종의, 죄송합니다, 잘난 척해서, 근데 꼴값을 떨면서 감시하기 위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저조차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다 할까요? 그랬던 손석희 앵커를 완전히 믿고 있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트럼프 그 다음에 뭐 지구 온난화 뭐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의 이쪽을 대변하는 미국 언론들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전달을 하던 가짜뉴스, 트럼프를 포함한 그 미국 동향 가짜뉴스 보도가 어느 순간부터, 언제였는지 모르는데 전무해졌더라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요 최근 몇 달 사이에 JTBC 손석희 뉴스룸에서 이런 게 나왔나?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는, 이분이 그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매체의 어떤 뉴스 선택에서 힘이 더 강해졌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손석희 앵커를 완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엄청 문제가 되고 있는 9월 5일 청문회 하루 전날 밤에 그 야누스 이미지와 조국 장관님을 연결하고, 그리고 그랬던 거, 그 다음에 그 압수수색 했다는 거요. 정 교수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제가 아마 거기 방송을 오늘 하루가 홍석현, 유시민, 손석희의 시나리오였다면 이런 방송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공포.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마치 군사 쿠데타의 가 일어나고 계엄령이 선포된 것 같은 분위기의 뉴스였다 라고, 너무너무 무섭다, 혼자서 무서워한 거죠. 무섭다고 느끼면서도 그 이후에 저도 모르는 심리 상태에서 몹시 긴장한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눈을 부릅뜨고 막 추적을 며칠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던 거는 내가 전적으로 손석희 앵커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 뉴스가 의미하는 게 뭔가라는 걸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느끼고, 저도 분석하지 않고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면서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던 그 신뢰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표창장을 둘러싼, 동양대 표창장을 둘러싸고 검찰이 조국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조국을 지킨다기보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지킨다기보다 헌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범죄 혐의 사실이 있는 쪽을 뒤지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검찰의 행보가 결국은 조국 장관을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걸 제가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문제, 이 흐름 속에서 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흐름과 남북미 동북아 평화 이 흐름 속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뉴스가 오직 손석희 방송에서만 나왔던 거는 6월 말에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 제가 그날 방송한 내용에 들어있는데요. 트럼프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재 문제는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at some point during the negotiation things can change. 뭐 그 협상 과정의 어떤 포인트, 어떤 지점에서 일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제가 듣기에는 진짜 귀가 번쩍 트이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된 제재 그 볼튼이 부르짖던 그거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른 얘기를 미국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대통령님이 옆에서 뒷짐지고 계속 서 계셨죠. 그때 제가 우리 대통령님 정말 기분 좋으시면 코끝에 힘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제가 그 추석 인사에서 애기 너무너무 애기같이 맑은 표정인데 근데 볼이 막 너무 퉁퉁 그래가지고 좀 전에 바다소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살찌신 거냐? 살이 찌고 있을 리가 없는데 이재명 지사님 살찌셨니? 부었니? 그랬더니 부은 거라 하더라고요. 진짜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대통령님, 이재명 지사님 마찬가지로 살 쪽쪽 빠지고 있고 이분은 걱정 안 됩니다. 워낙 막강해 보여갖고 진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아니라 헌법 수호자가 아니면 정말 밥 잘 사주는 조폭 큰형님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혀 뭐 뭔 일이 일어나도 살 1kg도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어우 헌법 수호자이기에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손석희 앵커도 살이 너무 볼이 그렇게 볼에 주름이 팍팍 생기는 건 살이 너무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튼 아이고 그때 트럼프가 했던 그 얘기를 그 당일날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어느 곳에서도 말을 안 해줬는데 월요일날 손석희 뉴스룸에서 세상에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한 얘기를 우리나라 방송들이 당일날 그 해석도 보도도 아무도 안 해주고 그 다음날 손석희 앵커가 워싱턴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불러갖고 미국 사람들 평가를 얘기를 하면서 보도를 하더군요. 또 중요한 거는 이 맥락에서 제가 이제 볼튼이 해임되는 걸 보면서 이란, 아까 말씀드렸나요? 이란 문제까지 같이 겹쳐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라인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미일 삼각군사 동맹이고 지소미아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시, 오바마, 힐러리, 소로스, 구글, 블라블라블라 뭐 그 다음에 시진핑까지 여기 들락날락하고 푸틴은 요즘 잠잠히 졌지만 어쨌든 이 글로벌 네오컨 파시오 세력들하고 그거를 끝내려고 하는 트럼프하고의 전쟁에서 트럼프가 계속 이기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끝발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문재인 이거를 근데 보도를 하더라는 거죠. 이것까지를. 그 중간에는 뭐 했나요? 이것과 관계돼서 손석희 앵커는 계속 일본 우길기 심지어 부산의 어떤 공원에 있는 일본 우길기 흉내낸 뭐 유엔 참전국이 16개국이라서 그랬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헛소리들 하면서 그렇게 상징물과 디자인을 이렇게 차용해서 그 거지 발사계 같은 구조물들을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보도도 했고 그 다음에 IOC가 우길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
그 다음에 일본이 방사능 물질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너무너무 진짜 귀에 덮개가 앉도록 보도를 해주는 걸 보면서 제가 누가 생각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마란치라는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사마란치, 몇십 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제가 어렸을 때 겁나 유명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도대체 몇십 년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뇌물 받은 게 털려갖고 바뀌었습니다. 지금 IOC 위원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여기 뇌물 안 먹였을까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JTBC가 그 올림픽 중계권을 따냈잖아요. 그게 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전에는 SBS가 항상 단독 입찰했다 그랬나요? 근데 그거보다 JTBC가 더 돈을 많이 주고 입찰을 했다고 그랬죠? 그 그러면은 그 홍석현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정말 그 혀 짧은 사람 에떼떼떼 에떼떼떼 밥맛 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런데 하고 자기 뭐 연결을 시켜줘서 자기가 권력을 못 잡으면 아들이라도 뭐 그걸 바라고 있는 건가요? 뭐든 검찰이 맨 처음에 압수수색을 이거 지금 손석희 앵커의 보도, 제가 이걸 보고 정신을 똑바로 손석희 앵커의 뉴스룸에서 보도하는 걸 보고 이 관계를 저는 똑바로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도요.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 이거는 조국 장관을 지키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오촌 조카분이라는 집안의 종손이라는 분을 둘러싸고 있는 친인척 비리, 권력 실세의 친인척 비리 내용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됐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해외로 출국했기 때문에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준 것도 손석희 앵커. 그 다음에 검찰의 월권을 유시민이 포문을 퍼뜨리고 이해찬 의원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검찰의 난동이다라는 식으로 전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해찬 의원 얘기는 틀렸다.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의 전권을 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뇌물 받은 사람, 청와대에 들어갔던 사람, 윤석열이 잡아낸 거다라고 보도를 해준 것도 손석희. 그래서 제가 이해찬 대표님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고 방송에서 소리를 질렀던 것 같고요. 9월 5일 날 제가 군사 쿠데타 계엄령 선포된 것 같다고 느꼈던 그 뉴스. 이거는 정말 저는 굉장히 심오한 한편의 드라마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요. 이날의 뉴스는 야누스라는, 그러니까 18세기 이전의 나쁘지 않았던 신 야누스와 18세기 이후에 오해를 받기 시작한 야누스라는 차용을 하면서 조국이라는 인물을 야누스로 그 이중 의미를 다 해서 하면서, 근데 동시에 손석희 앵커가 자기 자신을 아마도 18세기 이후에 거짓말과 정말을 한꺼번에 하는 야누스의 위치에 놓고 그렇게 세워놓고 만든 프로그램 같습니다. 중첩적인 진짜 야누스의 이미지와 오해받는 잘못 알려진 야누스의 이미지를 함께 엮어서요. 이거에 대해서 그 앵커 브리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최인호 씨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결국 할 수 없이 제가 느꼈던 거를 제 방송에다가 댓글로 써놨었는데요. 어제 초저녁에 그거를 다시 옮겨다가 이 방송 올리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요일이었죠. 그 다음날 청문회였는데 어젯밤에
지금 누가 손석희를 흔들어대는가와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대형이 모아지는 건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손석희를 검찰한테 발목 잡혀서, 그러니까 둘 다 여자 문제 때문에 뭐 검찰한테 뭐 누구든 검찰이 됐든 누구한테 발목 잡혀 있다라는 그 왜곡 악선전을 마구마구 해대는 이거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9월 6일 날 청문회 날 아침부터 오밤중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 저격수 가짜뉴스를, 명백하게 가짜뉴스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김웅 기자 또 받았다 그러죠. 그 김웅 기자는 혐의가 공갈미수죄, 협박 공갈미수죄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걸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손석희 앵커가 얘기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웅 기자가 손석희 앵커를 협박 공갈했다는, 그게 실패했다라는 그거. 그 다음에 손석희 앵커는 단순 폭력 혐의로 경찰에서 재조사까지, 검찰에서 돌려보낸 거를 다시 재조사를 해서 검찰로 지금 기소 의견으로 가 있는데, 그게 기소가 될지 안 될지는 검찰이 판단하겠죠. 그러면 제가 너무 그 흔들어대는 악의적인 분위기가, 특히 어제를 그냥 어제만 놓고 보면은 최인호 씨와 그 다음에 요 며칠 새가 날아든다 방송, 그 다음에 다음 네이버는 안 봤고요. 다음에서 봤던 그 댓글 부대가 마구마구 몰려있던 그 기사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겁이 났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검찰이 혐의 사실을 들여다보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가 얘기해줬던 그 녹음, 그 김웅 기자가 자기 핸드폰 켜고 녹음한 거에서 뭐 아팠다면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손석희 앵커가. 그럼 이건 기소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걸 갖고 차마 기소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쪽에서, 여기는 유시민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찬 씨가 가장 불쌍합니다. 지금 저는. 어쨌든 여기서 거꾸로뜨리기 위한,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슨 사고를 치거나 유죄가 되면 그 앵커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안심은 되지만 여전히 되게 긴장되고 걱정됩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런 뉴스를,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뉴스를 편집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긴장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 주로 넘어가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대통령께서 법무장관으로 지명하시고 난 후에까지 계속 며칠에 걸려서, 그 뉴스가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저래서 저런 거였구나. 제가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님은 손석희 앵커가 어떤 뉴스를 하고 있는지 아실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전 이유를 잘 모르는 채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그 느낌과 잠재의식 속에서 뭔가 분위기를 캐치하고, 나중에 그게 내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늦게 깨닫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걸 다 거치고 임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돌아와서 손석희 앵커가 전해준 내용이 뭐였냐면 9월 9일이더라고요 이게. 김대중, 97년 김대중 당시 후보의 선거 정치 자금과 관계된 거가, 저는 이상호 기자가 엑스파일 보도를 해주면서 그 홍석현이 나올락 말락 하던 그때, 나오려고 할 때 홍석현이
정계에 들어오는 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상욱 기자가 녹취록을 트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금지시켜 놨겠죠. 종이에 써서 보여줬던 홍석현 엑스파일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 김대중. 그때 당시에 김대중과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왜 덮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법무부 장관에게 밍크 코트라는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그 밍크 코트를 받은 어떤 그게 뇌물이냐 아니냐라는 혐의, 의혹 그런 거와 관계돼서 의혹 때문에 법무장관을 해임했던 그 얘기 비하인드 뉴스에서 이 얘기가 나왔죠. 전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때 법무장관은 정치자금 수사가 97년에 들어가면 광주, 전라도에서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수사 시작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선거 기간에 시작 안 했다고. 근데 아마도 법조인이 범죄 사실이 없는 법조인이 국가 최고 권력의 지위에 앉았기 때문에 의혹만으로 장관 지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다. 라는 차이가 나온 것 같다. 라는 정말 너무 중요한 비하인드 뉴스 꼭지였습니다. 이상호 기자님이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걸 보면서. 9월 11일, 이게 수요일이고 어제죠. 그러면 손석희 앵커는 지금 현재 상황을 조국과 윤석열의 전쟁 상황으로 보도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당연히 법무부로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권력 확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뉴스 내용과 비하인드 뉴스에서 한쪽으로 전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봤던 게 지금 검찰에서 이른바 조국 펀드하고 관계된 거를 영장을 2명을 청구했는데 관계된 2사람을 근데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손석희 앵커가 한 2번 계속 반복했던 멘트가 뭐였냐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검찰의 그 펀드 의혹과 관계된 수사가 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냐라고 2가지 멘트를 했는데 저는 어제는 그냥 기각되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범죄의 축이 아니라 해외에 아직도 있는 오촌 조카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그 2명을 구속영장을 집행해서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말을 맞춘다든지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흐트러뜨린다든지 뭐라 그러죠? 증거인멸 그런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런 거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명백한 거는 이 조국 펀드와 여기에 그 정 교수님 조국 장관님의 직계 가족이신 정 교수님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명확합니다. 왜? 뭘 보고요? 뭐가 하나라도 나왔으면 이 황당한 일까지 합쳐서 뭐가 있었으면 실수 이런 게 아니라 위법, 범법, 의 혐의가 한 개라도 있었으면 사퇴하셨겠죠. 그죠? 여기까지 안 오셨을 겁니다. 손석희 앵커의 보도가 얼마나 조국과 윤석열이 전쟁은커녕 그딴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일관되게 전하고 있었는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김어준, 손석희 앵커한테 계속 줄을 타고 있는 언론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홍석현이 손석희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김어준 총수는 제가 왜 계속 줄을 타고 있는 언론인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유시민하고 너무 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 며칠을 보면서 이 전체를 이분 진짜 정말 2017년 초부터 제가 계속 봤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때와 지금 뉴스의 내용을 이 틀에서 봤을 때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변해 가셨는데 김어준 씨는 아마도 이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쪽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넘겨짚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국내 문제에서 이들의 싸움이 이 세력과 이 세력, 우리는 이쪽에 서야 되죠. 여기서 이것이 표적으로 몰리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조국과 윤석열을 동시에 지키는 것만이 지금 현재 그렇게 지켜내야지 우리는 문재인, 이재명, 조국으로 이어지는 이쪽이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진짜 국민의 권력, 정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김어준 총수가 계속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보면서 저는 이분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뢰하게 됐습니다. 어제 아침에 김어준 생각은 참 감동적이었고요. 뉴스공장에서 그동안 조국 장관을 지키면서 했던 거. 그 다음에 뭐 검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어쩌고 얘기한 거는 전 어제도 잘 안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김어준 생각에서 천명한 거는 지금 조국 장관 임명은 2라운드 조국과 윤석열의 전쟁으로 번진다. 언론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너무나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스탠스를 취해 주신 거죠. 진짜 감사할 따름입니다. 경향신문에서 2016년에 이거를 주제로 한 엄청난 기사가 굉장히 잘 쓰여진 기사가 뜬 걸 읽으면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간철수를 띄우고 박지원 씨가 그때는 참여했던 국물당 이들의 지하 조직 운용 그 지하 조직 5호로 보면 남총련 그 다음에 전북총련 이런 데들이 다 참여했던 중간지대라는 극중지대라는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여론을 분석의 방향을 그러니까 식자 든 사람들한테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기사에서 처음 얘기했던 87년 체제 87년 체제라고 하는 게 이런 분들 다 들어가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 뼈대를 이루는 틀에서 종료됐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입김이 여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종료되고 우리 대통령님, 국민파, 극중파 중간지대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님과 이재명 지사님과 조국 장관님으로 이어지는 국민파가 이기는 쪽으로 이 시스템은 종료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긴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님과 우리 국민들이 이겼습니다. 패배자 박지원과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었던 김대중의 그 계파 정치가 아니라 인맥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의 측근들을 데리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새몰이를 했던 이것에 대항했던 그래서 김대중에게서 쫓겨날 뻔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구제해줬다는 근데
국민이 선택한 국민의 진짜 지도자 노무현과 문재인에게 늘 우습게 보고 휘두르려고 했던, 섭정을 했던, 즉 박지원과도 정적이었고 문재인에게도 혼자서 정적이었던, 그러다가 1라운드에서 깨지고 지금 2라운드인데 TKO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이겼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끝났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민생 정치에 주력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얼굴이 많이 편안해지셨는데 그런데 카메라를 안 쳐다보시더군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건강을 그동안 너무 많이 상했기 때문에 진짜 마음 아픕니다. 아직까지로 봤으면 풍운하고 승자죠. 속상한 거는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한테 반대했던 의견을 낸 민주당 안에 그 의원이 누구냐, 새가 날아든 데에서 얘기한 걸 들으면서 누군지를 못 찾아가지고 집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막 이랬는데, 이것도 아마 어제 뉴스룸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보도가. 사람들 3명이, 그러니까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초선 의원 3명이 조국 임명에 반대했다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놓고 반대했죠. 그리고 또 최고의원, 제가 이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나머지 1명, 새날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박주민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이 이재명 탈당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보면서 이해찬의 사람이구나. 이해찬이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그러면서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거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에서 조국 장관님 편에 서서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가라앉은 그 민주당 내의 그 임명과 반대를 지명 철회를 놓고 민주당에서 마지막 회의가 일어났을 때 반대를 얘기한 초선 의원 3인 안에 박주민 의원이 포함돼 있다면 이해찬 의원이 원망스럽습니다. 보호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박용진 의원은 내돌리는 것 같았고 박주민 의원은 보호해 주는 것 같아서 뭐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좀 싸고 돈다라면서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박주민은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막판에는 또 아니었네요. 뭐 제가 쓰는 소설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분이 애국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는 앞으로 뭐 캐스팅 보트를 준 제3지대는 박지원이 리드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사람은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면서 이 지형 속에서 이해찬과 문재인을 둘러싼 상황들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화려하게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민 의원은요, 원칙이 있나요? 원칙을 지킨다는 건 국민들 편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국회에 있는 어떤 인맥이 있다, 계파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계파와 인맥이 국민을 위하는 것에서 이탈하면 그 조직은 조폭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새날 지금 현재 검찰을 공격하고 손석희 앵커를 공격하는 쪽으로 대형이 잡혀져 있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 윤석열 검찰의 조국 관계 수사의 실 내용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 공통점,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님, 그다음에 조국, 윤석열 이런 원칙을 갖고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누군가의 말, 정보, 사람에게 의지하고 여기서 제가 어제 건방지게 최인호 씨 걱정을 너무 많이 막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누군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절대로 100%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 누군가. 예를 들자면 유시민, 또 예를 들자면 전해철, 예를 들자면 이해찬, 또 누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